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미혼 여성입니다. 최근에 사랑하던 사람에게 홀딱 깨서 파혼하고 다시 솔로 인생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겁니다. 사람 속 정말 알기 힘들더군요. 상대방을 잘 알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사계절은 다 경험해 보라고 하잖아요. 최소 1년은 만나봐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오래 만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람이란 게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처럼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됐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능력이 좋다고 해도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됐는지, 그가 제게 어떤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건 정확히 3년 전이었어요. 당시 저는 연애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애에 무슨 어려움이 있지? 남자가 좋아하지 않는 인기 없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모태솔로인가? 아니면 진지한 연애가 어려운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어려움은 바로 오랫동안 연애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예쁘게 잘도 만나더라고요. 물론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받는 청첩장은 많은데 정작 제 이름이 적힌 청첩장을 보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오랫동안 예쁘게 연애하고 싶고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외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감탄할 정도로 예쁜 건 아니지만 나름 이성에게 호감되게끔 잘 가꾸는 편이에요. 남녀 불문하고 다들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능력도 좋은 편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분들이고 말하면 알만한 곳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좋았고 어려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부모님의 도움 덕에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 수입은 평균 이상입니다. 또한 외동이다 보니까 나중에 물려받을 것들도 많은 편이고요. 두 분 다 크게 터치하는 거 없으시고 저를 자유롭게 키우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면 이제 부모 역할은 다 한 거니 책임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제 몫이라고 하셨어요. 장인 장모로서 사위에게까지 간섭할 마음이 없다고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저한테도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고 뭐든 제가 결정하고 선택하게끔 존중해 주셨어요. 그 결과의 책임은 오롯이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말입니다. 정말 멋지신 분들이죠? 그러니 저랑 결혼하는 남자는 아주 나이스한 장인 장모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힘든 건 일절 없는 셈이죠. 외모도 이만하면 괜찮고 능력도 좋은 편이고 이 정도면 신부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면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상하게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사람에게는 다 인연이 있다는데
저만 계속 이 모양이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 팔자인가, 내 인생의 결혼이란 먼 이야기인가 싶고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뭐야? 청첩장이네? 드디어 너도 가는구나? 좋겠다. 축하해. 그래, 고마워. 이때 시간 되면 밥이나 먹으러 와. 근데 너 저번에 만난 사람이랑 헤어지고 아직 혼자야? 그러지 말고 얼른 손이라도 봐서 남자친구 만들어. 언제 좋은 소식 들려줄 거야? 나 결혼하면 이제 너 혼자 남았어. 그러게. 결국 나 혼자 남네. 나도 얼른 좋은 소식 들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니? 나도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죽겠어. 참 이상하네. 우리는 네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제일 늦게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우리보다 외모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대체 뭐가 문제야? 너 너무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니? 다 좋은데 연애를 길게 못하고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에서는 제가 눈이 높은 줄 알더군요. 물론 잘생기고 멋지면 좋죠. 솔직히 남자들만 외모 보는 거 아닙니다. 여자도 외모 봐요. 뭐든 예쁘고 잘생기면 장땡입니다. 툭 까놓고 말해서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더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외모 지상주의다 뭐다 하는데 보는 눈 다 거기서 거깁니다. 성격이고 능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외모가 준수하면 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한때는 외모를 중요하게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20대 때나 그랬고 30대에 접어들면서는 외모보다는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뭐 잘생기면 좋기는 하지만 외모는 잠깐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로 내면이 아름답고 성숙한 사람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외모는 얼마 못 가고 성격이랑 다른 것들이 좋아야 결혼해서 오래 간다는 말이요.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많이 내려놓고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봤는데 이상하게 눈을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 좋다고 하는 남자들은 덜어 있었지만 결혼감으로는 아니었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사귀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이건 아닌 듯하여 헤어지기를 반복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든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서 노력했을 거고 그럼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하려면 마음도 같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전에 스쳐간 사람들도 좋아했지만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만나고 있는 사람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았고요. 정말 이 사람이다. 평생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냥 인연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모임도 나가고 남자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죄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제 인연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며 어딘가에 있는 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매일매일 저를 가꾸고 노력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기적 같은 날이 찾아오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 뭔지 이날 처음 알았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한순간에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에이, 정말 저런다고?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그냥 호감 정도 생기는 거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첫눈에 반하기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를 처음 만난 건 친구와의 술자리에서였습니다. 제 친구가 마당발이라고 할 만큼 발이 넓습니다. 그러니 인맥이 상당했죠. 저한테도 몇 번 좋은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남자분만 해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만큼 사람 좋아하고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한 번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한 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비싼 술 거하게 산다고 하길래 겸사겸사 얼굴이나 볼 겸하고 나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웬 남성분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첫눈에 반했고요. 한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더니 모든 게 흐려지고 그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 하다가 이내 빠르게 뛰더라고요. 나를 보고 웃는 그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주변에 뭐가 있건 누가 말을 걸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둘만 보는 거 아니었어? 이분은 누구셔? 아, 너한테 소개시켜주려고 같이 왔어. 인사해요. 여기는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그 친구예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와 인사를 나눴어요. 이미 제 몸과 마음은 그에게 홀딱 넘어간 상태였지만 최대한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호감 가는 이성을 만나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주체 못할 정도로 심장이 요동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마음을 숨기려 해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자꾸만 제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듯 물어보자 친구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주기 시작했어요. 앞서 친구가 마당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친구가 참여하는 모임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임 멤버로서 몇 번 인사 나눈 게 다였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모임 사람들과 같이 술 한잔 하게 됐고 그때 그와 처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회사를 곧 물려받는 상황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였죠. 아무리 아버지께 물려받는다고 해도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물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구는 참 대단하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고 좋겠다면서 막 부러워하니까 그는 그만큼 책임감이 뒤따라서 힘든 부분이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침 일적으로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야기를 나누다가 딱 제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적으로 조언을 얻으며 도움받고자 겸사겸사 자리를 만든 거죠. 친구의 말을 듣고 남몰래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일적이라면 자연스럽게 얽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까 몇 번 만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들어보니 미혼의 여자친구 또한 없는 솔로라서 잘만 하면 우리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며 술 한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때 제가 아는 부분을 다 이야기해도 되겠지만 그런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날까 봐 더 알아보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린다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저는 그에게 먼저 연락했고 우리는 단둘이 만나 식사하며 일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최대한 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까지 찾아가며 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런 저의 노력을 느꼈는지 너무도 고마워하더군요. 와, 이 많은 걸 다 알아오신 거예요? 양이 꽤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감사해서 어떡하죠? 괜히 제가 피곤하게 해드렸네요. 별 말씀을요. 고민하시는 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마음이 갔어요.
아무래도 같은 계통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몇 군데 알아본 게 다예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이라기보다는 너무 감사해서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저도 도움될 일 있으면 꼭 도울게요. 뭐라도 좋으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 그럴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저랑 딱 3번만 더 만나요.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번이요. 제가 몇 군데 더 알아볼 정보가 있어서요. 그곳까지 전해드리면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몇 번 더 뵙고 싶어서요. 사실 처음 본 그날 첫눈에 반했거든요.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많이 아쉽겠지만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만족할게요. 사실 그를 만나기 전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담백하게 전하면 좋을까? 일적으로 만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이유로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그럼 고백만이 답이잖아요? 옛날이야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게 부끄러울 수 있어도 그에게 홀딱 빠진 저는 부끄러움이고 뭐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그가 부담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제 마음을 전했고 만일 부담스러워한다면 그 자리에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첫눈에 반할 정도로 좋아해 본 게 처음이라 놓치면 많이 아쉽겠지만 전하지 않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나름대로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러자면서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더군요. 그 모습에 순간적으로 얼이 빠졌습니다. 저는 부담 느끼고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시 제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본 그날 저와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몇 번 더 만나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3번만 더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또 속으로 연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가 거절하면 아쉬워도 괜찮은 척 돌아서야지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많이 아쉽고 또 아쉬울 것 같아서 그의 대답이 나오기까지 무척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호감을 느꼈다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게 봐준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3번의 만남을 갖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와 정말 해보고 싶어서 엄청 신경 쓰고 노력했어요. 어떻게든 계속 제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부담되지 않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계속해서 저를 알아가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그 즉시 사귀게 됐죠. 그와의 만남은 정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졌고 주변에서 뭐 좋은 일 있냐 얼굴이 확 피었다며 보기 좋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는 외면처럼 내면도 멋지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전부터 기부를 자주 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다시 반하게 되더군요. 남자친구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딱 봤을 때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좋았고 또 당당하게 자부심 있는 모습 또한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늘 꿈에만 그리던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가 제 인연임을 확신했습니다. 매 순간 그에게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만난 지 1년째 되던 해 저는 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얘들아, 깜짝 소식이 있어. 나 드디어 결혼해.
나도 이제 드레스 입는다? 뭐, 정말? 세상에! 축하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예쁘게 잘 만나고 있지만 나랑 결혼 생각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도 저와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께 서로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내 짝도 못 만나고 평생 혼자 외로워하다가 늙어 죽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내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꿈만 같더군요. 늦게 만난 만큼 남들 못지않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제 마음 절대 안 변할 자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변수가 따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와 잘해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결국 파혼하고 말았어요. 글쎄, 제가 그 사람에게 깜빡 속았더라고요. 양쪽 부모님께 인사드린 뒤 결혼 준비에 돌입할 때만 해도 참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죠.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아빠 일로 우리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원래 일반 회사를 다니셨는데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 다른 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으셨어요. 이만한 연세에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면 능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시겠죠? 심지어 그 회사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이었습니다. 또 직급도 꽤 높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셨어요. 바로 이사로 말입니다. 한때 남자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참 대단하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높으신 연세에도 활발하게 현역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남자친구는 그 부분을 정말 존경한다고 했어요. 본인도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라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울 점이 참 많다며 부모님께 깍듯이 대했죠. 그런데 아빠가 승진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는 결혼 준비한다고 많이 바쁘기도 했고 남자친구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 바빴어요. 그렇다 보니 연락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죠. 하루는 남자친구가 힘든 일이 대충 마무리됐다면서 오랜만에 제 얼굴 보러 집 근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는데 겸사겸사 부모님 얼굴 보고 가라고 했죠.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워낙 살갑게 잘하기도 했고 결혼 전에 사위로서 점수를 톡톡히 따고 싶다나 뭐라나 이런 이유들로 집에 종종 놀러 오곤 했는데 마침 아빠가 집에 계시니 얼굴 보고 가라고 했어요. 저희 아빠는 스카우트 되시고 나서 집에서 재택근무로 일을 전환하셨습니다. 이사로 승진하게 되니까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 서류 보고 결제해도 충분하셨어요. 중요한 일 있을 때만 회사에 출근하셨지만 거의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 겸사겸사 다른 업무도 병행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아빠가 있으니 얼굴 보고 가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왜 집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집에 계시다니? 지금 시간이면 직장에서 근무하실 시간 아닌가? 아, 우리 아빠 재택근무하셔. 기존 직장 그만두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셨거든. 뭐? 재택근무? 아니, 일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하시지 않았어? 갑자기 왜 재택근무를 하시는 거야? 아, 그럴 만한 일이 조금 있었어. 그건 들어가서 이야기해 줄게. 우리 아빠 이직하신 뒤부터 엄청 편하게 일하셔. 옆에서 보는 내가 다 부러울 지경이라니까? 나도 아빠처럼 집에서 편하게 재택근무하고 싶다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됐지만 그건 들어가서 차차 이야기하면 되니까 대충 아빠가 직장을 옮기셨고
그 후로 재택근무하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의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서둘러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남자친구 표정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확 변해서 어디 아픈가? 아니면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분명 집 근처로 올 때만 해도 오랜만에 저녁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저러는 거지? 이상하기만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더 이상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늘 다정하게 웃던 남자친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돌아간 다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잘 도착했냐,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냥 회사 일이라면서 도무지 자세하게 말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괜한 일로 오해하는 사람도 아닌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라며 말을 아꼈어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마음을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만 들었고요. 왜 여자의 직감이 꽤 정확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말투만 들어도 어떤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분명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말을 안 해주는 이상 도무지 알 방도가 없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계속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지만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까지 연락이 없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표정과 말투에 저는 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엄청난 큰일이구나 싶어서 참다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물었어요. 분명 그냥 기존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요. 그러자 곧 알게 될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만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언제 알게 될 거라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정말 남자친구의 말처럼 곧 알게 되었어요. 바로 상견례장에서 말입니다. 이날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실망한 걸 넘어서서 그냥 오만정이 다 털리더라고요. 우리 둘 사이에 흐르던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가 아닌 파혼을 선언하기 위한 자리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잠자코 듣기만 하더니 이내 무거운 입을 열고 돌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이 결혼 그만 없던 일로 하십시다. 예?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없던 일로 하자니요? 생각지도 못한 파혼 선언. 당황스러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남자친구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표정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미 저랑 파혼할 생각으로 왔다는 것을요. 자신의 아버지가 파혼을 이야기할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파혼하자는 거냐면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창피해서 싫다고 말입니다. 난 네 아빠가 싫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게 무슨 소리야?
이해되게 설명해. 갑자기 우리 아빠가 왜 창피하다는 건데? 그걸 정말 몰라서 물어? 네 아빠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잖아. 말이 재택근무지 그냥 잘린 거 아니야? 뭐? 처음에는 이리저리 말 돌려가면서 피하더니 이제는 우리 아빠가 창피해서 파혼하겠다는 말에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데없이 우리 아빠가 창피하다니.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혼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가 왜 창피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 집에서 놀고 먹는 게 꼴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정말 스카우트 제의 받은 거 맞아? 그냥 재택근무한다고 둘러댄 거지? 내가 봤을 때 나이 먹고 더 이상 능력 없어서 잘린 거라고 생각돼. 그게 아닌 거라면 회사에 별 도움도 안 되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그냥 눈에서 안 보이게 치워야겠다 싶어서 이런 거 아니냐고. 뭐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곧 회사를 물려받을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별로 능력 없다 싶으면 집에서 근무하는 걸로 돌리고 월급 줄이는 걸로. 저번에 네가 우스갯소리로 집에서 노는 아빠가 부럽다. 자기도 그렇게 일주일만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싫더라. 나는 말이야. 나이 먹고 집에서 노는 부모 정말 극혐해. 왠 줄 알아? 나이 먹고 자식한테 기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야.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못 되고 자식한테 기대서 연명하는 거. 나이 든 게 벼슬도 아니고 자식도 결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지는 못할 망정. 이제 그만 은퇴해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놀고 먹으려는 태도가 정말 싫다고. 결국은 우리들이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 나는 오히려 내가 장인장모 덕 보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게 뭐야? 덕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 꼴이잖아. 그 말이 진심이야? 네 눈에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니?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진짜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 어이가 없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아빠가 앞에 버젓이 앉아 있는데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재택근무한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줄이야.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알던 남자친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자식한테 기대어 사는 기생충으로 만드는지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본인은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니까 돈 잘 버는 사위덕 보려고 회사 그만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잘 모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해를 한다고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동안 몰랐던 남자친구의 두 얼굴을 마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첫눈에 반해 사랑을 키워왔는데 그게 한순간 송두리째 사라지는 듯 했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물러가고 안 좋은 마음만 자리 잡았습니다. 그를 볼 때마다 들었던 마음이 아닌 그 전과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이날 남자친구에게 큰 충격을 받은 탓에 우리의 미래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가 파혼을 선언해서가 아닌 이제 제가 싫었어요. 그냥 예전에 느꼈던 마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한순간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함께하고 싶었고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표현을 했어야 했나.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동안은 워낙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이 사람의 실체를 가리고 있었던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뭐에 크게 맞은 듯한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던 남자친구의 아빠란 사람은 멈추지 않고 저와 부모님께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 듣게 되니 당황스러우실 거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 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파혼을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그래도 결혼할 뻔한 사이였는데 연락으로 통보하는 것보다는 얼굴 보고 직접 말씀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한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먹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저 짐덩어리에 불과하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나이 먹고 집에서 노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산적이지 않고 그저 죽음만 기다리며 산소나 축내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아들에게 들었을 때 두 분 다 나이가 모색할 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회사도 알만한 곳이고 나름 지위도 있으니 여러모로 우리 집안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놀고 먹는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의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버님의 말씀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대놓고 우리 아빠를 쓰레기라고 말한 게 믿기지 않았어요. 뭐 이런 개념 상실한 집안이 있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아빠에게 이게 무슨 무례한 말이냐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몰랐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어서 잘린 게 아니라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고 이사로 승진까지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것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라는 것도요. 그럴 마음으로 일어나서 막 화를 내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살며시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리셨습니다. 이런 건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명함을 한 장 꺼내 남자친구 아빠에게 건넸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인자하게 웃으면서요.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진작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네요. 진작 말씀드렸다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람 걸러낼 수 있어서 잘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딸이 안 겪어도 될 일을 겪은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좋은 교훈 하나 얻어가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빠는 정말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빠라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명함을 받아들었고 대충 살펴보다가 이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으로 눈을 비비더니 다시 아빠의 명함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한 손으로 대충 흘기 쳐다봤는데 다시 살펴볼 때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의 명함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듯 보고 또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냅다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사님. 저희 거래처 회사의 이사님이신 줄 모르고 신뢰가 많았습니다. 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회사로 이직하신 거군요. 능력이 있으시니 집에서 편하게 업무 보시는 거겠죠. 제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거 큰일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몰라 뵙고 죄송해서 없접니까?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뭐야 이 녀석아!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까 저희가 말한 거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사님을 몰라 뵙고 헛소리한 겁니다. 남자친구의 아빠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저희 아빠 앞에 서더니 연신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은 모두 실수라면서 노여움 풀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모두 망언이었다. 감히 누군지 몰라 뵙고 한 말들이다. 정말 죄송하다. 본인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사람 볼 줄 모른다고
자식 흉도 막 서슴없이 보내더라고요. 그러고는 남자친구에게 당장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제게는 대뜸 손을 따뜻하게 잡으면서 우리 새아기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댔어요. 정말 미친 집안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만 두 얼굴인 줄 알았는데 아빠라는 사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런 집안과 연을 맺고 결혼하려고 한 게 아차 싶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쳐서 그 손을 서둘러 뿌리쳤어요. 그러자 사태를 파악한 남자친구가 재빨리 제 손을 잡으며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빠는 그러는 게 좋겠다면서 새아기 많이 서운해할 텐데 나가서 따로 기분 풀어주라고 했고 어른들끼리 마저 결혼 이야기 나눈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우리 아빠가 창피하다. 나이 먹고 자식한테 기대는 기생충이라고 말하던 남자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미안하다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는 걸 보는데 역겨워서 상종조차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손 역시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화 많이 났냐면서 고개를 숙이며 죄인처럼 물상을 짓더니 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서운하게 말한 것들 전부 사과한다. 잘 모르고 떠든 헛소리들이다. 본인이라도 많이 서운해할 거다.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바로잡으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더 모진 말로 이별을 고한 거라며 되지도 않은 말까지 해댔습니다. 진짜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지? 소름이 확 끼쳐서 그대로 뺨 한 대 쳐버렸어요. 더러운 손 치우고 한 번만 더 입 바른 소리 하면 나머지 뺨도 마저 쳐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들 다 진심 아닌 거 알아? 너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그따위 표정으로 죄인인 척 사과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나와 우리 가족을 모욕했어. 그런 너를 내가 미쳤다고 받아주니? 너라면 가능해? 나는 그동안 너한테 속은 거야. 네가 이렇게 개념 바닥인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어.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난데없이 파혼이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헷갈렸거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할 뿐이야. 네가 이렇게 본 모습을 드러내준 덕에 이 결혼 막을 수 있었잖아? 까딱하면 너한테 속아서 결혼할 뻔했어. 난 인성 바닥인 사람이랑 결혼 못해. 네 말대로 우리 파혼하자. 나도 너네 아빠가 너무 창피해서 안 되겠어. 남자친구가 파혼을 선언했듯 저도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게 복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런 놈 때문에 괜한 감정 낭비하기도 싫고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그의 아빠는 다시 한번 미안하다며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몰라 뵙고 일어난 일이라면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오만하게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굴하게 빌어대며 잘못을 구하는 모습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고작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고 홀딱 속아서 미쳐 있었구나. 정신이 확 들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손이 발휘되게 빌어도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마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몰랐으면 몰랐지 겨우 이 정도 수준의 인간인 걸 안 이상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제 말에 아빠 역시 동의한다고 하셨고요. 딸의 행복을 바라며 결혼을 허락했는데 이런 집안이라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성 바닥인 사람이 회사는 또 어떻게 운영할지 안 봐도 뻔하다고 했죠. 그 다음 거래 때 이를 알맞게 반영할 테니 기대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와 그의 아빠는 사색이 된 얼굴로 납작 엎드려서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고 나니까 진짜 없던 정까지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싫은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 존재 자체까지 싫어지더라고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더 있어봤자 좋을 거 없다며 이만 나가자고 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그의 아빠가 저희 가족을 붙잡고 계속 빌면서 애원했지만 저희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대로 그곳을 나왔어요. 그 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며 다시 잘해보자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까지 했어요. 아직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다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제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이 별로인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니까 진절머리가 다 났어요. 하도 즐겨서 이걸 어떻게 떨쳐내야 하나 고민까지 될 정도였습니다. 그걸 아빠가 하셨는지 다행히 제 대신 잘 해결해 주셨어요. 계속 저를 쫓아다니며 귀찮게 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일적으로 압박을 넣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를 귀찮게 굴면 이보다 더한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니까 그제야 제 앞에서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 후 아빠는 그쪽 집안을 완전히 끊고 싶어서 남자친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에 관해 샅샅이 파헤치셨습니다. 아주 털 수 있는 건 다 털털 털어대셨죠. 그 결과 회사의 비리까지 알게 되면서 기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는 졸지에 큰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요. 저희 아빠는 아무리 그래도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관련됐다고 해서 막 계약을 깨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계속 저를 귀찮게 구니까 이런 행동이 도를 넘을까봐 걱정돼서 약간의 협박을 하시기는 했죠. 하지만 회사가 투명했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됐을 겁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서 살펴보니 역시나 회사가 문제가 많았고 결국에는 그게 원인이 돼서 계약을 파기하신 거죠. 한편으로는 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신 것 같아서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상처받은 제 마음을 더 생각해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저런 사람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딸만은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셨대요. 이번에 정말 좋은 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고 또 인생 공부했다고 치자고 하셨죠. 저는 여전히 솔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뭐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라 생각해요. 괜히 조급한 마음으로 괜히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저를 더 많이 챙겨주고 아껴주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